자,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2019년 올라온 그 회계원리 2급에 해당하는 회계관리 2급 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거를 3일회계법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업로드를 하고 현재 지금 블로그에서도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풀이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은 전산회계 2급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고, 전산회계 2급 이론하고 회계관리 2급을 비교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깊이에 따라서는 회계관리 2급이 조금 더 깊어요. 그리고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렇게 깊게 나오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2급을 하면은 전산회계 1급과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이론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시고 자격증도 한번 꼭 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2019년도에 해당하는 이 기출문제를 보고 한번 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계관리 2급을 3위회계법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도, 이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해설 자체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 그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시험을 치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왜 이렇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아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번 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본 문제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 자, 공부해볼만 하니까 계속 그 기출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순자산, 즉 자본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20년도 문제에서도 당연히 나왔던 문제고 2019년도 문제 형태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그 뜻은 뭐냐? 순자산에 대한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본 등식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또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식 내용을 아신다면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자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떤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부채 계정 과목이 어떤 거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 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즉 자산이죠. 재고자산은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은 뭐 상품이라든지 제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여금 이렇게 자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부채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의 합친 게 매입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급금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선급금은 자산에 해당되고, 차입금은 돈을 빌려받아서 내가 상환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에 총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이렇게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끼리 더해주면 돼요. 부채는 12만원하고 25만원 더해주면은 37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다 더해줍니다. 현금 10만원, 재고자산 60만원, 더해주면 70만원, 그 다음에 대여금이 20만원이니까 90만원, 선급금이 17만원이니까 90만원에서 선급금이 17만원 더해주면 되죠. 107만원. 이
자산에 있는 금액 107만원과 부채에 있는 금액 37만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총금액 107만원에서 부채의 총금액 37만원만큼 빼주면은 바로 이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산의 규모는 107만원과 부채는 37만원이니까 빼주면은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70만원으로 해줘야 정확한 자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문제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에 70만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전산회계에서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문제는 안 나와요. 전산세무회계 1급에서는 나오는 경우 있는데 전산세무회계 2급에서도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요, 이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중 하나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유입되거나 현금이 유출된 거에 대한 자금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가 이게 흑자가 나더라도 현금이 없으면은 도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그라미. 현금 흐름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년간에 현금이 오르락, 현금이 내리락 하는 이 증감 요소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맞고요. 기업의 현금 흐름과 일정 시점의 현금 보유액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기업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의 현금 보유액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맞는 얘기죠. 물론 현금 계정 과목은 영구성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기업의 기준에 의해서 이 현금 보유액은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현금 흐름은 세 가지의 활동을 나눠지게 돼요. 영업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투자활동에서 구분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영업활동은 직접법하고 간접법을 나누지만 특히 그 재무활동하고 투자활동은 직접법, 간접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활동으로 나누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그러니까 현금 차입 및 상환활동도 재무활동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그러니까 즉 자본 거래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치, 부채 및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다입니다. 또 맞는 얘기예요. 재무활동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금 차입 또는 상환활동에 대해서도 이 재무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답은 4번밖에 없겠죠. 영업활동이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입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가 처분은요, 사실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과 관련된 거는 없어요. 영업과 관련된 거 없기 때문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요, 어디에 해당하냐면 투자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회사의 매출액과 관련되어 있는 영업활동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현금 대여와 회수활동, 뭐 유가증권, 그 다음에 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분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보기에 해당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래의 판료소예요.
거래 판료소이고, 이 문제에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있을 때, 이 거래가 지금 붕괴를 해봤을 때, 이게 자산의 증가하고 수익의 발생에 해당하는 이 붕괴를 해보고, 그에 대해서 맞는 거를 찾는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자, 1번. 은행으로부터 설비 투자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이에요. 돈을 빌려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 단기 차입금 해도 되고 장기 차입금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부채성 계정 과목이니까 예, 단기 차입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현금은 자산의 증가, 단기 차입금은 부채의 증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요구사항에 자산의 증가는 맞지만 수익의 발생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식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조달하였대요.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 조달했으니까 차변에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주식으로 조달했다고 하니까 자본금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차변에 있는 현금도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고 자본금은 자본의 증가가 되죠. 물론 차변에 있는 자산의 증가도 맞지만 대변에 수익의 발생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3번. 과거에 외상으로 매입한 물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입니다. 지급의 동그라미. 자,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현금인데 이때 거래에 팔려서는 부채의 감소하고 자산의 감소예요. 3번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은 4번밖에 없죠. 4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되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해당이 됩니다. 현금은 자산의 증가고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에 해당하는 부분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분개를 해보시면은 거래 판료소를 찾아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기역에서 리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기중에 자본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출자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증자에 있는 금액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감자하는 금액. 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요. 첫 번째는 요게 총수익과 총비용은 단기순이익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두 번째. 그 나머지를 세 번째로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손익법이죠.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요. 반대로 비용의 금액이 더 크면은 단기 순손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순이익이 나온다. 손익법에 의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총수익은 500원이고 총비용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이익이 200원이 돼요. 그래서 500원에서 당연히 300원만큼 빼야지 200원이 나올 거예요. 순이익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니까 총 비용은 3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을의 답은 300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4번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이익이 200원이래요. 그러면은 계산법을 봐야 되겠죠. 계산법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을 찾을 때 일단 단기 순이익 200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면은 단기 순이익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
기초자본은 얼마냐면은 600원으로 돼 있어요. 기초자본은 600원. 그러면 기초자본 600원이면은 당기순이 2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말자본 금액이 200원이 더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말자본은 당연히 8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00원에 해당하는 기말자본이에요.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순이익이 나오니까 이때 기초자본은 600원이 있으니까 기말자본은 800원이 되어야지 당기순이익이 2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은 1번하고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본등식이죠. 자본등식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입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그러면은 각각 기초에 있는 요 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니까 기말 부채는 400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당연히 자산 금액이 더 커야지 기초자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으로 더해주면은 9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기역은 900원, 니은은 400원, 디귿은 800원, 니을은 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답은 3번이 되고요.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역순으로 이용을 해서 당기순이익부터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기말 부채와 기말 자산의 금액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분계 중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는 전표 입력을 할 줄 알면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1번 매출 채권 1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회수했다는 의미는 현금이 입금됐다 이 뜻이죠. 그래서 외상거래를 한 부분에서 내가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니까 즉 현금이 입금되었다, 즉 회수하였다,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현금이 차변에 들어와야 되겠고 대변이 매출 채권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는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자체가 분계가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장부 금액이 50만원인 토지를 80만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50만원에 토지를 샀는데 80만원에 팔았는 거죠. 그러면은 30만원만큼 내가 이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80만원, 토지는 팔았죠. 당연히 자산의 감소로 인하여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0만원짜리 토지를 구입한 거를 80만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대변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차입금을 통하여 현금 500만원을 조달했대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현금을 차변에 놓고요. 대변에 차입금 넣는 게 맞습니다. 부채의 증가입니다. 자, 돈 빌려 받은 거예요. 돈 빌려 받은 거. 자, 4번. 토지를 5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토지가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들어오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과 4번은 맞는 분계가 되고요. 정답은 1번이 매출채권 1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분계가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계정 과목의 이름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자본인지에 대한 이러한 소속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점수 주려고 만든 그 문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산에 관련되어 있는 이연과 발생에 대한 분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그 계정 과목입니다.
자, 볼까요? 자, 미수수익은 수익이다. 물론 미수수익은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미수수익은 수익으로 안 보고요. 자산 계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강좌에서나 똑같죠. 뭐 뒤에 이익으로 끝나거나 뭐 차익으로 끝나거나 뭐 이익으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다 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익도 예외적으로 수익이 아닌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미수수익.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에요. 미수수익. 그 다음에 선수수익. 요거는 선수수익은 아니죠. 예. 선수수익은 부채예요. 자, 예외적으로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선수수익도 똑같이 수익자로 끝나는 거는 맞지만 요거는 부채성 계정 과목으로 분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 과목이 맞아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 과목, 미지급 비용은 부채성 계정 과목이 맞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비용도 물론 배웠듯이 무슨 비, 무슨 비용, 무슨 차손, 그 다음에 뭐 손실 이런 거를 전부 다 비용이라고 인식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비용으로 끝나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고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미지급 비용은 자산이 아닌 그렇죠. 부채성 계정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하나가 더 있죠. 개발비는 비용이에요. 큰일 날 뻔했죠.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대한 자산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의 분류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의 현금, 금융상품 등의 내역이다.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왜 키워드 되냐? 현금 계정 과목도 현금이지만 당좌 예금도 현금 계정 과목 분류되고요. 보통 예금도 현금 취급을 해요. 요거랑 그 다음에 더하기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에요. 그러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현금인 걸 알았고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얘기를 해요. 어떤 거 있냐?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상환 우선주나 뭐 환매채 등 뭐 이런 게 책에 적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되는 게 3개가 있고요. 안 되는 게 딱 1개가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정기적금이죠. 정기적금은 만기가 2022년 6월 30일이에요. 2011년 12월 31일 기점으로 2022년 6월 30일이라고 하면요. 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아있어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조건은요. 3개월 이내가 되어 있어야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만기가 2022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정기적금은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니은과 니을 이 3가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돼요. 자기와수표도 현금이고 우표환증서도 현금이고
현금 시제액도 현금이에요. 그럼 세 개가 모두 다 현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액들을 모두 합치면은 총 90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기읍과 니은과 니을의 총 합계액은 90만원이므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다. 단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매출원가 찾는 문제예요. 매출원가는 이 공식 알아야 되겠죠.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쓴 매입액. 단기 쓴 매입액은 그 반품된 거랑 그 다음에 돈 즉시 깎아준 거랑 그 다음에 할인된 걸 다 차감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빼줍니다. 기말 재고액은 팔다 남은 거기 때문에 매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 10만원, 단기 순 매입액은 현금 매입액, 외상 매입액 똑같이 둘 다 매입을 한 거죠. 60만원 빼기 단기 판매액이에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은 40만원에 외상을 판매를 한 거고 원가는 30만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재고자산 금액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이 기말 재고액에 대한 금액이 현재인지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원가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40만원에 외상 판매를 했대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얼마에 판매했냐? 30만원에 판매했다고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뜻이 뭐냐? 원가는 30만원에 해당하는 거를 이미 판매를 했어요. 판매했다는 거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해서 30만원이 즉 이건 뭐죠? 매출원가 금액이 된다는 거죠. 매출원가 금액. 매출원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매출원가 금액이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찾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은 총 70만원인데 기말 재고액이 현재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말 재고액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기말 재고액이 얼마인지 안 적히기 때문이죠. 근데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원가 30만원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이에요. 요게 바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예요. 판매를 할 때 판매되는 대응 원가가 있죠. 요게 바로 매출원가란 말이에요. 이 매출원가가 30만원에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은 얼마? 매출원가가 30만원 나오기 위해서는 70만원 중에서 30만원만큼 판매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기말 재고액은 얼마냐면은 정답은 4번 40만원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원가 30만원은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돼요. 그럼 매출원가 30만원에서 기초 재고액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 구입액이 현금 구입과 똑같이 60만원에 구입을 해서 70만원이에요. 70만원 중에 30만원은 판매를 한 거죠. 30만원치 원가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남는 기말 재고액은 얼마냐? 40만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매출원가를 찾을 수가 없으면은 파악이 안 되고요. 비록 매출원가를 찾는 그 과정을 모르더라도 이 금액에 대한 재고자산 금액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40만원이 즉 기말 재고액, 재고자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 요렇게 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10주를 주당 3만원에 구입하면서 수수료로 증권회사에 25,000원 지급하고 거래세로 5,000원을 지급했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취득원가를 찾는 건데, 이 취득원가가 지금 단기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장기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대비용을 포함해 줘야 되냐 아니면은 부대비용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냐, 거기에서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은 매도가능 증권의 의미를 합니다. 매도가능 증권의 의미를 하고 당연히 부대비용은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부대비용 포함 안 합니다.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은 부대비용에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을 체크하신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10주에 3만원씩 구입했으니까 3만원에 부대비용이 수수료하고 거래세가 있죠. 이 금액에 부대비용으로서 3만원만큼 포함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은 33만원에 대한 취득원가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말자산과 기말부채의 일부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계정과목과 금액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계정과목과 금액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이 재무제표에서 입력을 할 때 이 해당하는 금액이 그 소속되어 있는 계정과목이 몇 개를 합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이 계정과목에 대한 소속이 금액에서 정확하게 맞냐 정확하게 맞지 않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는 그 계정과목을 합쳐서 그 해당하는 소속되어 있는 계정과목이 맞냐 아니냐 그걸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 계정과목, 그 다음에 당좌예금 계정과목,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정과목이 3개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얘기합니다. 요게 해당하는 계정과목들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매출채권은요, 받으러옴과 지급어음의 합친 금액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1번하고 2번부터 한번 먼저 해봅시다. 자, 1번에 자,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은요, 여기 매출채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옴은 없습니다. 매출채권이 50만원인 거는 정확히 맞고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디에 해당되냐? 타임발행수표죠. 현금 계정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당좌예금 금액 있죠. 25,000원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만원이 아니죠. 20만원이 아닌 22만 5천원으로 해줘야지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 현금성 자산도 제가 적었듯이 당좌예금도 현금에다가 포함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22만 5천원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뭐하고 합친 거냐면요, 외상 매입금과 이 지급어음을 합친 게 되고요. 당좌자산은요,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그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래, 그러니까 즉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뭐 받으러음,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이런 계정 과목들이 해당이 돼요. 뭐 선급금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가시급금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자, 그럼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합친 거니까 33만원이 맞고요. 당좌자산은 어떤 거냐면은 외상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타임바링스표 현금이죠. 계정과목 현금이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렇게 세 개를 합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0만원, 타임바링스표 20만원이니까 70만원이고요. 당좌예금은 25,000원이기 때문에 72만5천원에 해당하는 당좌자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